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 그리고 외교안보 이슈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국제분야 담당하는 이준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주요 이슈부터 소개해 주시죠. 예.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근 한 달간의 잠행을 깨고 공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오늘은 북한 내부에서 잇따라 포착된 이 주요 움직임들을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한 달간의 잠행을 깨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장소를 보면요, 군사 정찰위성 관련 시설인데 구체적으로는 위성 조립 시설이라고 하던데 배경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예, 지난 17일 이 북한 관영 매체가 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 시찰 모습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한 달 만에 이 외부 활동에 나선 거고요. 예. 이 조선중앙통신 이 사진 화면을 좀 보시면 이 방진복을 입은 이 김 위원장이 딸을 데리고서 이 위성 조립이 이루어지는 이 클린룸으로 보이는 곳에서 기술자들에게 무언가 지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네. 예, 이제 한 달 전에 마지막 공배 행보를 한 곳이 바로 이제 국가우주개발국이었습니다. 또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김 위원장이 어떤 군사 위성 북한으로서는 첫 군사 위성 이 발사가 되는 건데 네. 여기에 대한 이 김 위원장의 어떤 지대한 관심을 좀 엿볼 수 있고요. 예. 또 이 우주개발국에 가서도 군사정찰 위성 발사 여기에 대한 최종 준비를 서둘러라 이렇게 좀 다그쳤던 다그쳤던 보도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 발사 준비를 채찍질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이 자신들이 위성 발사에 대한 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공개된 사진만 놓고 보면 일단 위성 조립은 종료된 상태 같고요. 각종 부품 또 장비 정상 작동 여부를 이제 체크하는 과정일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 매체의 보도 보면은 이 탑재 준비가 완료됐고 또 김 위원장이 차후에 행동 계획을 승인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머지않은 시점에 위성을 탑재한 발사대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달 전에는 사진 이미지로 정찰 위성을 공개를 했고 이번에는 실물로 형태를 노출했는데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점은 과연 이 위성이 정찰 위성으로서의 그 능력을 갖고 있느냐인데 주변 평가들은 어떤가요? 네, 일단 이 재원을 보면은 위성의 중량이 100kg에서 좀 많게는 수백 킬로그램, 위성의 크기는 1m 정도 안팎이 된다는 이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2대의 정찰용 광학 카메라를 장착한 소형 위성일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추정하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 위성 제작 기술을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기 좀 어렵겠죠. 또 이제 하지만 이번에 사진에서 공개된 이 조립 시설 자체를 좀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첨단 장비를 좀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 이런 좀 평가가 나오고 있고 또 위성의 크기 등을 놓고 본다면 군사적으로 큰 기능을 하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좀 분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북한은 그동안 제대로 된 위성 기술을 증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은. 북한이 과거에 쏘아 올린 위성이 현재 2기가 있는데 네. 지구 궤도를 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혀 기능을 못하는 상태라는 게 이제 국제사회의 공통된 분석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 위성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든가 이 지상하고 이제 지상 기지하고 신호를 주고받게 되는 건데 하지만 지금까지 탐지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 군도 올해 11월에 처음으로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과 비교하면 어떻게 비교가 가능한 수준일까요? 네, 최근 이제 우리 군도 지금까지 어떤 그 대북 관련 정보를 미국의 어떤 그 위성을 통해서 지금까지 좀 이 관련 정보들을 갖다가 이제 입수를 해왔고요. 예. 이번에 저희가 11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관련 군사 위성을 처음으로 발사를 합니다. 예. 대략 그 재원을 보면은 구체적인 재원은 물론 이제 비공개고 대략 800kg급의 중대형 정찰 위성이라고 합니다. 해상도를 보면요, 지상의 자동차 번호판까지 식별이 가능한 0.3에서 0.5m 수준이 될 거라는 관측이 해상도가 이렇게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예.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군사 정찰 위성이 제 기능을 하려면 이 해상도가 픽셀당 0.5m는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북한이 그동안 보여준 기술적 수준은 여기에 좀 한참 못 미친다 이런 평가가 중론입니다. 네. 예컨대 북한이 작년 12월에 정찰위성 개발을 위해서 위성 시험품 성능을 시험했다면서 서울과 인천 지역 상공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었거든요. 예, 예. 그때 이 사진의 해상도가 픽셀당 20m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대북 전문가는 이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의 해상도가 약 3m 정도로 이렇게 추정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북한의 첫 정찰 위성 발사를 물론 이렇게 가볍게 볼 수는 없겠죠. 예. 핵을 또 탑재할 수 있는 ICBM까지 갖춘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이 눈의 역할을 담당할 이 정찰 위성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전략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고 충분히 위협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물론 또 이제 추론의 영역이긴 하지만 만약 북한이 군사위성 개발 과정에서 러시아나 중국의 은밀한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 또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상황이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북한의 ICBM 개발 과정에 러시아가 기술적 지원을 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의 관심은 그러면 도대체 언제 이 군사위성을 쏠 것이냐인데 최근에 군사위성이 발사될 북한 서해위성 발사장에서도 새로운 동향들이 포착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공개한 서해 위성 발사장 부근 이 모습을 보시면요. 예. 우선 이 발사장 남쪽 부두에서 1km 정도 떨어진 지점인데요. 여기에 가로 135m, 세로 40m 크기의 대형 콘크리트 패드가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또 이 인근에 있는 위성 발사장에서도 이 겐트리 타워로 불리는 로켓 발사대 이 근처에 90m 높이의 새 타워 크레인이 설치된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고요. 예. 기존 발사대 높이가 이제 65m니까 20m 정도의 이상의 높은 이 발사대가 등장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지난 가을 이후에 약 반년 만에 발사대 주변 공사 등을 재개한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됐는데 이게 좀 뭘 의미하는지는 뭐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예. 기술적으로만 좀 본다면 ICBM급 장거리 로켓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이 북한이 이미 실증을 했기 때문에 이 발사장 조건만 갖춰진다면 이르면 다음 달에도 발사가 가능하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시점으로는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7월 27일 6.25 전쟁 정전 기념일이나 또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등을 전후한 시점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미 발사를 마음먹은 상황에서 시간을 그렇게 길게 끌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만 북한으로서는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이 한반도의 정세를 최대한 뒤흔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선택하려 할 테고 또 위성 발사라는 게 기상 조건도 이 중요한 변수인 만큼 지금으로서는 북한도 이 잠정적인 태길 정도는 해놓은 상태가 아닐까 이런 좀 분석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물론이고요. 국제사회는 이 북한의 위성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서 국제사회 반응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국제사회는 그게 위성이든 또는 미사일이든 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로켓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경고음을 발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ny DPRK launch that uses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would also include SLVs used to launch a satellite into space, and that would violat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네, 유엔 안보리는 이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다면 또 한 번 대북 제재 강화 방안들을 논의할 수밖에 없게 될 텐데요. 다만 각종 현안을 놓고 이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이 뻔한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어떤 실효성 있는 결과로 이어지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한편 이 일가족을 포함한 북한 주민들이 어선을 타고 탈북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가족 단위 해상 기수는 2017년 이후 6년 만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우리 군 당국이 밝힌 내용을 보면 지난 6일 밤 서해에서 북한 어선 한 척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 가까이 접근해 왔고 이를 감시하던 우리 군이 NL을 넘자마자 즉각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예. 이 어선에는 어린이를 포함한 일가족 등 10명 정도의 북한 주민이 타고 있었고요. 바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정원과 군 또 통일부 등 관계기관이 그동안 합동 신문을 벌여서 이들을 귀순자들로 판단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서로의 관계를 인척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탈북 방법이나 또 이 구체적인 신원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에 더 관심이 쏠리는 건 혹시 이번 귀순이 이 북한의 최근 내부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이런 관측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번처럼 북한 주민들이 어선을 타고 가족 단위로 남쪽으로 귀순한 건 2017년 7월 이후 6년 만이라고 합니다. 남북 간의 정치적 상황 또 근년 들어서는 이 북한의 코로나 봉쇄 조치로 등으로 탈북민 입국자가 매년 급감했거든요. 예. 국정원은 이들이 평소 남한 방송을 시청하면서 우리 사회를 동경해 오던 중에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통제 강화로 이 북한 체제의 염증이 가중하자 이 귀순을 결행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식량난과 또 비료 부족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 귀순이 이런 상황을 반영한다면 향후에도 또 비슷한 귀순 사건들이 잇따를 수 있다. 이렇게 당국이 보고 있고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일본 히로시마에서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초청을 받아 이 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한미 정상회의 등을 갖고 북핵 대응 문제 등을 긴밀하게 협의한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그 논의 내용과 의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준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